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새해부터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 소식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3차까지의 핵실험대와는 달리 사전 예고나 통보도 없이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어제 갑자기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전보다 제재 강도가 세고 제재 범위도 넓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7번째가 됩니다. 백악관은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수소폭탄 실험 소식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제재의 강도 또한 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편 지난 연말 합의한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에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외 최초로 기린비가 세워진 팰리세이드 팍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관련 기관 대표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해 팰리세이드 팍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 일본의 정치인들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철거를 요청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또 지금까지 미국 내 다수의 기린비가 세워지게 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팰리세이드 팍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건립을 주도한 시민참여센터와 조경과 관리를 맡은 149의 그린클럽, 타운을 대표해 참석한 스티브 카발로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관련 협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커뮤니티가 한일과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 교육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간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교육될 수 있게끔 하는데 분열되지 않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 대표는 양국 합의가 발표된 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피해 당사자가 동의 못하는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 미국 연방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정신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149의 그린클럽의 배경현 대표도 독일의 예를 들고 일본의 사과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기린비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엄청난 사과를 하고 많은 돈을 내고 지금도 소리 없이 끝도 없이 무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독일이 존속하는 날까지 이 사과는 무한 책임이다.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 미국에 더 많은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인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데니스 심 의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임기 중에 타운홀 이전과 그랜드 애비뉴 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한인 최초로 리치필드 시의원이 된 데니스 심 의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리치필드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선서식에 부인과 함께 참석한 심의원은 타운 주민들 앞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시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심의원은 이번 임기 중 지역 개발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오래된 타운홀 이전을 추진하고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그랜드 애비뉴 주변 재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6에서 그랜드 애비뉴를 따라가지고 재개발하는 거 내가 첫 번째 공약 비슷하긴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항과 사안에 의해서 좀 딜레이가 됐는데 올해는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표면화가 될 거야. 곧. 심 의원은 그랜드 애비뉴 재개발 사업은 지역 한인들에게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심의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7차례에 걸쳐 유찰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결국 입찰 조건이 변경되는데요. 이제는 한국 건설업체가 아니라 뉴욕 일원 건설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방향을 틀고 겨우 재개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4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건립되는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공사를 맡을 시공사 선정 공개 입찰을 미국계 부동산 매니지먼트 업체 존스랭 라살사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이번엔 뉴욕의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리아센터 신축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초부터 한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왔지만 낮은 공사비와 까다로운 시공 조건 등으로 지난해 6월 7번째 유찰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돼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시된 입찰 공고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 운영 중인 건설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시공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한인 건설사를 배제해왔던 시공사 자격 조건도 사라지면서 한인 건설업계의 참여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지난 2009년 3월 부지를 매입한 이후 올 여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7년 겨울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의 케이스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또 전국 면제등록부에도 기재되면서 잘못된 유죄 판결 판례로 법조계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미시간대가 운영하는 전국 면제등록부에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의 케이스가 정식 등재됐습니다. 지난 2012년 미시간 법대가 노스웨스턴 법대와 공동 개설한 전국 면제등록부는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수년 후에야 무죄가 입증되거나 이 씨의 케이스처럼 증거 부족으로 형벌이 무효화된 1989년 이후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면제등록부로 미 사법부와 법조계가 인정하는 공식 기록물입니다. 한편 연방법원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 판사는 5일 이 씨를 영구 석방하고 보석 조건을 해제하는 최종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재판은 완전히 종결됐고 보석 조건에 따라 제한됐던 거주 규정도 풀렸습니다. 한편 미시간대 면제등록부에는 현재까지 이 씨 케이스를 비롯해 총 1,728건의 판례가 등재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분석 연구를 통해 사법부의 정책 마련 과정 등에 이용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주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집계됐는데요. 역시 병역 의무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공개한 2015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2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에 205건과 비교하면 32%나 증가했습니다. 국적 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1명, 2011년 138명, 2012년 175명으로 빠르게 늘다가 2013년에는 172명으로 주춤한 후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와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수 국적을 신청한 한인 젊은이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의 가구당 연간 소득 수준은 5만 1,476달러가량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평균보다는 약 200달러가량 높았지만 아시아인 가운데는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원광대 장선미 교수는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학술지인 디아스포라 연구 12월호에 미국 내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을 실었습니다. 장 교수는 논문에서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의 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이민 100년을 넘긴 한인들의 경제적 성과를 진단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0년을 기준으로 재미 한인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5만 1,47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인 5만 1,222달러보다 200달러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소득도 2만 7,634달러로 집계돼 전체 평균 2만 6,94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 평균 2만 9,841달러보다는 낮았습니다. 아시안 가운데는 일본의 1인당 소득이 3만 9,321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가 3만 8,128달러, 중국 3만 2,039달러, 필리핀 2만 9,223달러로 한인보다 높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도 2015년 한 해 동안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 전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양사 합쳐서 138만 대를 넘게 판매하고 6.2% 판매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76만 1,710대를 판매하면서 2014년과 비교해 5%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는 62만 5,818대를 판매해 7.9%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브랜드 네임 판매 순위에서는 전체 7위에 오르면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개별 브랜드에서는 현대는 7위로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갔고 기아는 10위에 올라 지난해에 비해 2단계나 올랐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1994년 미주 시장 진출 이래 최대 연간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소렌토와 옵티마, 소울 세도나, 스포티지, 포르테 등 7개 차종의 연간 판매량 모두 2014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렌토는 13.4%나 증가한 11만 6,249대의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옵티마와 소울의 누적 판매량도 2014년에 비해 0.2%, 1.3% 증가했고 세도나는 무려 152.3% 증가했습니다. 한편 2015년 한 해 미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한 제조사는 GM으로 1년간 308만 2,366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포드와 도요타 렉서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률은 5%대로 떨어지고 주택 가격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증시 모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지만 실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6은 자동차 수리비를 내기 위한 $500의 비상금도 없다는데요.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소득에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가계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풀타임으로 일해도 빈곤한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